자, 오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국사기는 이제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여튼 역사책이면서 우리나라의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삼국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삼국유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똑같이 삼국의 역사를 다뤘는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삼국사기의 체제나 내용, 성격을 살펴보고 삼국유사의 체제나 내용을 본 다음에 둘 고전의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국사기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국사기는 본기, 연표, 잡지, 열전이 있어요. 총 50권인데 본기는 28권, 연표는 3권, 잡지는 9권, 열전은 10권입니다. 본기는 신라본기가 12권, 고구려본기가 12권, 백제본기가 6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고구려는 10이고 백제는 6인데 왜 12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660, 670, 668년 멸망했잖아요. 통일신라가 이게 935년까지 지속됐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불균형한 건 아니다. 연표는 이제 상중하로 돼 있고, 잡지가 제사지, 악지, 색복지, 거기지, 기용지, 옥사지, 지리지, 직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지는 제사, 국가 제사가 전근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국가라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종묘와 사직이라고 해요. 종사가 위태롭습니다. 그만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종묘는 왕실에 대한 거고, 사직은 토지신에 대해, 토지와 곡물신, 사직. 이게 전근대 사회에서는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사가 위태롭습니다. 종묘와 사직이에요. 그 제사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악지고 예약에 해당하는 거, 색복지는 관료들의 복장에 대해서 그 급 클래스마다 다르게 하는 거고, 거기지는 거기에 맞춰서 수레, 말, 수 이런 게 있고, 기용지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에 따라서 쓰는 그릇이 달라요. 옥사지 이것도 마치 조선시대 아무리 부자라도 99평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99칸집. 이런 식으로 집도 이렇게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다 정해집니다. 왜냐면 지리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지방에 있는 지역, 영역에 대한 건데, 여기에는 특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삼국이 전쟁했기 때문에 시기마다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맨 앞에는 이제 신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인데, 신라 거는 여기 이걸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냐? 신라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 백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남아 있질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직관지는 이제 백관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문관, 무관에 대한 거, 문관도 이제 그 소위 궁실의 직과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관부의 직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열전은 10권인데요. 이게 이제 아주 좀 제일 편파적인 게 열전입니다. 열전은 기전체 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기보다 어떻게 보면 열전인데, 열전 10권 중에 김유신이 3권을 찾아요. 김유신이 왕보다도 많아요. 왕. 삼국사기에서 왕이 제일 많이 있는 게 2권이에요. 문무왕. 근데 김유신은 왕보다도 더 많은 3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삼국 통일,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 인물은 한 권에 여럿이 입전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삼국사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본기, 연표, 지, 열전을 한번 가서 보면
여기 이제 김부식의 그 관직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조, 박씨, 휘, 혁거세, 한효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혁거세가 왕이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혁거세에 대해서 이건 삼국사기고 삼국유사에도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는 신화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촌장 소벌공이 양산록을 바라 나정에서 말이 울고 있어서 가보니까 말은 이제 없고 그 큰 알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서 애가 나왔는데 얘를 잘 길러서 10여 세에 아주 그 숙성하고 아주 그 기상이 아주 넘쳐서 이 사람 육부인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는 이 신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의적인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은 없애거나 생략하거나 축약했거나, 반면에 이런 스님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남겨놨다. 그래서 요즘 더 삼국유사가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본기 얘기했고, 연표는 중국 연호를 먼저 기록한 다음에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했고요. 잡지 1권은 이제 제사지와 악지, 2권이 색복지부터 옥사지, 3에서 5권이 이제 지리지, 6권이 고구려와 백제 지리지, 그다음에 7, 8이 문관직, 9권이 이제 무관직에 대한 건데요. 자, 보시면 이 연표 중국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신라가 나오고 고구려 나오고 백제가, 신라에서 혁거세가 나오고 고구려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 임금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연호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의 그 왕들이 언제부터 즉위하고 언제 사망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야가 없어요. 가야가 없어요. 자, 잡지를 보면 제사지인데 여기에 중국에서는 그냥 지입니다. 지. 근데 우리는 잡자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제일 먼저 중요시한 것은 역시 제사다. 그다음에 김부식이 역시 유학자이기 때문에 예학을 중요시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유신 왕경인이다. 그의 12세손은 수로왕이다. 가야계죠, 가야계.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그의 부모는 누구고 가계는 어떻고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게 삼국사의 열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특정한 형식이 없어요. 기전체, 뭐 편년체, 기사본말체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스님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모은 거를 자기 어떤 그 나름대로의 뭔가 모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사라는 것도 사실 중국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스님이 뭔가 남겨야 되겠다 해서 남겨놓은 자료를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전의 사료들을 전혀 자료들을 참고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의회편이라든지 흥법편이라든지 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통이라든지 그 해동고승전이나 중국의 3고승전에 있는 편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왕력은 뭐 연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표. 기편. 이게 5권 1, 2, 3, 4, 5고 편은 9편이고 책은 2개예요. 책이라는 게 뭐냐면 요 기편까지가 하는 권이고 한 책이고 요 뒤에가 2책인데 여기는 주로 일반 역사예요. 일반 역사. 여기는 주로 불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역사책이냐 아니냐 뭐 많이 이제 논의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책이고 일반 역사.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상사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상사 내지 문화사. 문화사. 왕력은 연표와 같은 거고요. 기이라는 것은 이 표현이 재밌어요. 기이. 이 기자는 쓸 기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이한 것을 기록했다.
신이한 것을, 신이한 것을. 그다음에 흥법, 이건 불법을 이제 진작시킨 거. 탑상은 불탑, 불상에 대한 얘기고, 의회는 주로 승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신주는 신인종과 관련된 거고, 감통도 불교 내지는 토착신앙가에서의 어떤 감동스러운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고, 피의는 속세를 떠나서 은일한 거에 대한 거예요. 약간 도가적인 면이 있어요. 효선편은 불교의 그 덕목이 선인데 효는 유교적인 덕목이에요. 이 가치 있는 그런, 이게 아주 상궁유사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왕력편. 여기 보면 중국 앞에 나와요. 이거는 삼국사기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백제에 있지만 뭐예요? 락, 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가락, 가야를 우리 역사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임 그랬으면 뭐예요? 임나가라. 가락, 이거 우리 역사라고 분명하게 딱,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기편 서문에 보면 이런 스님이 이 삼국유사를 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괴력난신, 재소불허, 연희, 제왕지, 장흥야, 이거예요. 괴력난신, 괴력난신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뭔가 아주 기이한 그런 힘, 그다음에 아주 신통한 이런 것들은 원래 역사에서 쓰는 게 아니다. 신이한 일들은.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도 이렇게 아주 제왕이 되고 새로 나라를 건국하고 이런 경우는 다 남겼다. 그래서 우리도 남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딱 다른 게 고조선, 왕검조선, 단군신화가 여기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단군신화가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반만년의 유관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역사는 기원전 1세기에서 시작한 그만큼 삼국사는 중요한데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그래서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고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삼국유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흥법은 삼국의 불교가 전래되고 수용되고 공인되는 과정이에요. 순도조려, 이거는 순도 스님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거고, 마라난타가 백제에 이제 불교를 연 거고, 아도가 신라의 그거고, 이게 이제 염총멸시는 2차전 순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2차전. 법왕금살은 백제의 법왕이 그 오망 뭐 고기 잡는 것까지도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때 법왕이 금방 죽어요. 이 뭔가 반대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 세력이. 그다음에 이거는 보장, 복로, 보덕이하면 뭐냐면 보장왕이 노자, 즉 도교를 받들었고, 그러자 그때 보덕 스님이 고구려를 떠납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탑상편은 사찰, 탑, 불상, 그다음에 동종 등 불교 예배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황룡사 장육상, 황룡사 구층탑, 황룡사 종, 황룡사 것만 3개가 나와요. 이 황룡사라는 것은 신라가 통일하는 하나의 요즘으로 치면 랜드마크였다. 근데 사실 황룡사가 말이죠, 구층탑인데요. 이 높이가 한 70m. 빌딩으로 치면 이게 20층이 넘어요. 근데 이게 목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신라가 이제 소위 불국토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편은 고승대덕들이 불교 수행 또는 포교, 아까 얘기했던 그 원효 스님 얘기도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광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주편은 주로 밀교 승려에 대한 겁니다. 밀교고 감통편은 아주 감동스러운 불교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피음편은 속세를 떠나서 은이라는 인물, 여기에는 스님도 있고 스님 아닌 분도 있어요. 효선편은 효도하고 선행을 한 인물. 그래서 진정스님인데 효선 쌍매예요. 효도하고 선업도 짓고. 요 얘기만 간단하게 지나면 진정이라는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근데 이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너 빨리 가서 의상스님한테 가서 불법을 배워라. 그런데 진정이 집이 가난한데 어머니가 이 뭐 혼자서 어떻게 하나. 어머니 하여튼 제 봉양이 먼저니까 효가 우선이니까 그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가 그러면 나를 죄를 주는 거다. 그래서 집에 있는 쌀을 모두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그 누룽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불법에 귀의해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돌을 닦고 성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도 같이 성불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효도하고 선업도 닦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기에서 보면 삼국사기는 왕대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왕이 다 나갔어요. 그렇지만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는 건국자만 있어요. 대부분이 신라예요. 대부분. 또 신라 왕들의 경우도 빠진 경우가 있어요. 왕은 빠지고 오히려 장군이나 화랑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르죠. 그다음에 김유신의 경우는 뭐 아까 봤지만 삼국사의 열전에 들어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기편에 있어요. 기편은 주로 왕들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스님은 왕과 뭐 이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을 다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자료를 대부분 같이 공유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취사 과정에서 달랐고 특히 고유 왕명 이런 거에서 이제 아까 봤듯이 니사금에서 마리간에서 왕으로 되는 시기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기도 하고 자료가 다름에 대해서 이제 오는 거기도 합니다.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똑같은 사람을 다루는데 다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으로 나와요.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으로 나와요. 성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대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신라 시대에는 어머니 성, 아버지 성을 다 썼다. 부계성, 하나는 모계성. 요즘도 왜 어떤 사람 그 성을 두 개 다 쓰잖아요. 아버지 부계성, 모계성하고 이렇게 하듯이 한 거다. 일단 보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성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똑같은 박재상인데 스토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삼국사기는 아주 드라이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사실 팩트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반면에 삼국유사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예를 들면 그 보혜라는 왕의 동생을 고구려에 구하러 가서 그 보혜를 구해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 삼국사기는 그냥 왕한테 가서 우리 임금이 동생이 여기 고구려에 있어서 저거 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하회와 같은 은혜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라 보내주마 해서 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박재상이 먼저 어디 바닷가에 기다려 있었고 보혜는 며칠 동안 그 조에 나가지 않다가 이제 칭병하고 있다가 이제 도망을 해요. 그런데 고구려 군사가 알고 막 쫓아와서 막 하다가 잡힐 뻔했는데 이 보혜가 평소에 고구려 사람들한테 잘해서 화살을 쏘는데 이 촉을 빼고
쏩니다. 화살 촉을 빼고. 그 뭐 마저도 그거는 뭐 치명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기가 달라요. 저기는 왕이 보내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를 만신 강고 끝에 돌아왔다.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느 게 더 진짜 같아요? 응? 유사가 더 진짜 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삼국사의 기록은 드라이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 얘기는 좀 그럴듯하잖아요. 드라마틱하고. 또 사실 왜냐하면 화살을 썼는데 뭐 뺐다. 이걸 거짓말로 했을까?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기록이 두 개를 다 읽다 보면 삼국사기가 더 확실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리얼리티가 더 있다. 견훤조도 마찬가지예요. 견훤조도. 견훤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기록은. 근데 삼국사기의 기록은 대개 중국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반면에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조는 우리 고유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는 주로 전쟁하는 기사가 많고 중국과 뭐 이렇게 교류하는 기사가 많은 반면에 삼국유사는 견훤의 아버지부터 해서 부인, 아들 이런 아주 그 구체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견훤이 태어날 때 그 어떤 신이한 일들 이런 것도 남겨놓고 있어요. 다만 견훤은 용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견자가 이 지렁이입니다, 사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원래는 지룡이라고 나와요. 지룡. 못지자에 용용자. 원래는 후백제의 기록에는 지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견훤도 용이야, 용. 용과 관련되는데 이걸 이제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패자의 입장에서 지렁이가 되거든요. 지렁이가, 지룡이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삼국사기 잡지는 다 이런 제도인데 삼국유사는 이런 모든 제도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삼국사기 목차 중에 지인데요. 근데 여기도 보면 주로 신라 거야. 백제하고 고구려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썼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자료가 조악해서 별로 쓸 게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런 건 아니다. 안 쓰려고 그런 건 아니다. 반면에 이제 그 탑상편 같은 경우는 전부 불교입니다. 여기 보면 뭐 거의만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가야를 우리 역사로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기편에 가락국기를 남깁니다. 이거는 이런 스님이 쓴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쓴 걸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자기가 쓴 것도 있지만 다른 자료 중에 좋은 거는 집어넣어놨어요.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유자가 음흉해요. 유자가. 그래서 나는 삼국유사는 아카이브다. 민족문화유산의 아카이브다. 어떤 일정한 이 틀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제대로 한 그런 표현이나 체제는 안 갖췄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라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야서를 아무리 일본 사람이 임나일본부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만약에 락자 가야의 왕계가 없고 이 가락국기가 없으면 우리가 일본하고 임나일본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료를.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 그러니까 중국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에 대항할 때도 삼국유사가 중요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임나일본부에 대항할 때도 삼국유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삼국사기를 정사, 삼국유사를 야사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다. 자, 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삼국사기 열전에 있는 건 대개 장군, 재상, 화랑, 유학자 그리고 특히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근데 삼국유사에는 지배층, 승려뿐만 아니라 서민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삼국유사의 또 아주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것도 있고 아까도 봤죠. 도미 부인 뭐 여성이 주인공인 게 있어요. 설시녀. 뿐만 아니라 이제 노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 여성이나 노비 자체가 이 삼국유사라는 자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건 굉장히 뭐 요즘으로 얘기하는 민중사관은 아니지만 이런 서민이나 이런 노비들까지도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선편 진정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빈곤하고 무위탁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효행과 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국유사는 남녀노소 모두 다 평등하게 뭐 똑같은 비율로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자나 이 당시에는 여성을 이 삼국사기에는 여성이 도미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성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비해서 노비도 나오고 매우 인간적이고 상당히 평등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타난다. 근데 이걸 이제 또 이 당시에 이련 스님이 살았던 시기와 우리가 관련시켜서 보면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냐면 지금 몽고가 이제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왕, 뭐 군인, 뭐 이 사람들도 같이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지만 희망을 거기에만 지배층에만 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둔 거예요? 피지배층 백성들에게 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걸 극복하자. 이런 이제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김유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유신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것은 김유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가계가 나온 다음에 주로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쭉 많이 나와요. 그 삼국유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기 이제 뭐냐면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석. 이제 김유신이 화랑일 때 백석이라는 친구가 낭도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백석이 이제 김유신이 삼국 통일, 삼한일통의 의지가 있는 줄 알고, 자 우리가 이 삼한일통을 하려면 화랑께서 나와 같이 고구려에 가서 고구려의 그 적정 내지는 고구려의 지리 이런 거를 파악하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김유신이 옳다. 그리고 같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하양쯤 되는 데서 하루 유숙을 하게 돼요. 경주에서 하루 걸어서 가면 딱 머무르는 데가 하양입니다. 하양에 있는데 거기에 삼여신이 나타나요. 고라, 나림, 현래 삼여신이 나와가지고 김유신 보고 숲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갔어요. 갔더니 너 지금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고구려 스파이다. 그래서 지금 너를 지금 고구려로 납치해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와서 백석이한테 야 내가 지금 집에다가 중요한 자료를 두고 왔다. 다시 집에 갔다 가자. 백석이 이제 따라갑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잡아가 다시 가가지고 이제 묶어놓고 이제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자백을 해요. 사실 나는 고구려 사람인데 고구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추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였는데 술사인데 그 추남이 죽으면서 내가 내 다음 생에는 신라에 태어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유신이라는 거를 알고 김유신을 데려다가 이걸 우리가 죽여야 납치해서 죽여야 고구려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삼국유사는 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소위 요즘 흔히 하는 드라마 스토리텔링 만드는 데 있어서 삼국유사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삼여신이 진짜 여신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뭐 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꿈에 야 너 지금 응? 납치되니까 그렇게 해라. 아주 이 삼국유사는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효선편에 보면 향덕과 향득이 나와.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 집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가난한 정도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등창이 났어요. 등창. 근데 이 향덕, 삼국사기에는 향덕이라고 그랬었고 삼국유사에는 향득이라고 그랬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표기가 달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내고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허벅다리 있지. 허벅다리를 잘라가지고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에 알려져가지고 나라에서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도 내리고 이런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삼국사기에는 향덕이라고 나와. 향덕, 덕. 이 유교적인 가치야 덕이. 예? 유교적인 가치. 반면에 삼국유사에는 향득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기록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유가 뭐냐?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효. 근데 향득조는 효보다는 뭔가 이것 일종의 하나의 그 공양 같은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할고 공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신공양하듯이 이게 똑같은 사람을 다루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김부식이 사론을 피면서 이러한 효를 강조하는 역시 유학자다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효녀지은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도 있고 삼국유사에 있는데 이 효녀지은 삼국유사기를 보면 있었던 일들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는 다 했어요. 근데 감동적이진 않아요. 감동적이진 스토리도 없어요. 있는데 반해서 삼국유사의 효선편에 나온 것은 빈녀양모 하면서 나이가 많은데도 시집 안 가고 어머니를 위해서 시집 안 가고 이제 계속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일 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려워져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래 평민이었는데 빈민이었죠. 근데 이제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가면 신분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뭔가 자기가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종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보양하고 전에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눈이 멀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야 전에는 음식이 조악했어도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 음식은 좋아졌는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사실은 제가 이제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를 어떤 화랑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도와주고 이게 이제 임금한테 알려져서 임금도 도와주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효녀지은은 당연히 효녀지은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반면에 빈녀양모조는 주인공이 효녀가 아니고 효종랑이에요. 효종랑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 물론 효녀지은이 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효종랑이 참 중요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데 특히 마지막 가서 중요한 거는 삼국사기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마지막에 이 집을 절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하고 불교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어디에 포인트를 뒀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부식은 12세기 고려 관료로 최고 관직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걸 하는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묘청의 난도 이제 탄압하고 진압하고 최고 권력자까지 갔고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임금으로부터의 명을 받았고 또 편수관 10여 명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궁중에 있는 자료들도 이제 주로 하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는데 그 편찬할 때 가장 모델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다. 그래서 기전체를 했다. 그래서 역사서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삼국사기 유사와 비교하면 놓친 게 많다. 놓친 게 많다.
이런 스님은 13세에 활약한 선승입니다. 승려고 특히 선승이니까 선종이라는 건 교종하고 달리 문자에 구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이나 이런 거보다는 경전보다는 뭐예요? 참선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스님의 장점은 참선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 불경에도 아주 조예가 깊어요. 그러니까 정안이 남해 분사의 그 대장경 간행의 감수 같은 것도 맡긴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야, 이런 민족의 위기 속에서 특히 이런 자료를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운문사, 오사, 용천사, 운흥사 이런 데를 주지로 다니면서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찰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나마 이런 스님이 곧 당시에 있는 것만 또 자기가 주석했던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북도가 결국 뭐예요? 또 신라 영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자료가 이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만년에 국전이 돼서 이제 사실 바쁘다 보니까 자료는 모았지만 이 정리가 안 됐겠죠.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노쇠하셔가지고 그거를 계기를 해서 이제 인각사에 와서 한 5년 동안 다 마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편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찬수는 했는데 집필은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출판은 안 된 거예요. 출판. 이런 선사의 비위가 입적하고 5년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상궁유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때까지 출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걸 그 이후에 이제 무국이 이제 손을 대서 무국이 봤을 때도 유고집을 봤을 때 아직 완성이 조금 문제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댔지 어디 건방지게 제자가 그죠? 응? 스승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손을 댔겠어요. 뭔가 이거를 출판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년의 유고를 가지고 상국유사가 출간이 됐습니다. 자, 아까 누차 얘기했듯이 상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이렇게 나라 고구려백제 신라 말고 고조선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어떤 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의 역사다를 남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아까도 보셨듯이 왕, 재상, 장군 이런 지배층만 주로 있는데 반해서 상국유사는 지배층뿐만 아니라 물론 승려도 있지만 그 피지배층,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 또는 여성, 계급 사회에서 평등한 감각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는 삼국사기는 주로 전쟁, 왕의 행위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상국유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토착신앙과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건 문학에서 중요시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향가가 지금 25수밖에 안 남아 있어요. 25수 중에 11수가 균여전이고 14수가 상국유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의 시작이 바로 여기거든요. 향가. 이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향가를 남겼는 데 의미가 있고 또 김부식은 자기의 그 역사 의식을 사론이라는 걸 통해서 했어요. 반면에 이건 산문으로 이런 스님은 찬시를 48수를 남깁니다. 즉 역사와 관련된 자기 입장을 시로 남겨요. 그래서 아주 우리 민족 정서를 잘 나타내서 우리 문학의 아주 그 뭐라고 원초적인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김부식은 주로 사론을 통해서 주로 충효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주로 이제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런 스님은 찬시를 통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외려 불국토다. 신라가 불국토다. 그다음에 불교가 호국적인 역할을 한 거 이런 걸 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님 스스로도
몽고 간섭계의 국전이 된 거고,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염력, 사실 대장경 간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대장경을 간행한다는 게 이게 정신이 있는 얘기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뭐예요? 민족 구성원 전체의 뭔가 국론을 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남녀노소, 심지어는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호국불교. 그래서 저는 삼국사기는 이제 보통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삼국사기는 정치사 중심의 관찬사서다. 삼국유사는 문화사 중심의 사찬사서다. 이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뭐 국정교과서면 이건 대안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는 굉장히 이렇게 처제는 있는 것 같지만 좀 형식적이고 드라이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이제 대안교과서에 이제 있는. 그래서 이제 정사, 야사 이런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굳이 쓴다면 정치사 중심의 관찬사서, 문화사 사상자 중심의 사찬사서. 그래서 이것은 둘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어떻게 보면 골격을 갖췄다면 살을 붙인 거는 또 이게 낫고,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고대사의 체계를 다 얘기한 건 삼국유사예요. 국명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꼭 뭐 이렇게 양분하듯이만 볼 건 아니고 보완적 관계를 본다. 근데 특히 삼국유사는 사실 일반인들이 번역본을 봐도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삼국유사는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들었던 얘기들이 거기가 이제 원천 소스라는 걸 해서 더 확실하게 알면 뭐 손녀나 손주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전통 문화를 이제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